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의 식량 문제와 남북한 간의 농업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계의 세계 식량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낙관론보다는 이 비관론이 앞서 있습니다. 이제 기술 발달과 과학 발달에 의해서 그동안의 식량 생산이 고비 때마다 이른바 말사스의 인구론에 따른 비관론을 극복해 왔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아와 영양실조 내지는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문 집단과 학자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난 소위 토르네도라 해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그냥 몰아치고,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가뭄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저기 방글라데시라든가 동남아 쪽에서는 또 홍수 피해로 아주 고통을 받고,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이제 잦아졌어요. 왜 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화학 석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를 과소비한 결과 지구의 오존층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더워지고요. 서울만 해도 겨울철에 아주 덥지 않습니까? 내뿜는 각종 난방 열기 때문에. 그리고 탄산가스라든가 소위 이산화탄소라든가 소위 오염물질을 또 너무 많이 뿜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산림이라면 우리 지구의 허파에 해당하는 공기를 탄산가스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고 하는 그 허파구실을 하는 이 세계적인 산림들이 다 망가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폭력을 휘두른 결과 경제적으로는 개발이 됐어도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오염되고, 그것이 우리 생활을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을 불러오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불러오는 그런 지금 이 지구 촌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별이 좀 점점 없어지죠. 언제 봄이 왔는가 했더니 다시 여름이 되고, 또 그냥 추운 또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더운 겨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식량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서는 지구의 좋은 농경지 땅들이 많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용돼 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약 3만 헥타 정도의 3만 정보 이상의 땅 좋은 문전 옥탑이 매년 아파트 단지로, 공장 단지로, 심지어는 러브 호텔 짓고 불고기 가든 짓는 용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다는데도 또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문전 옥탑들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의 질이 또 너무 화학비료나 농약을 많이 써서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 식량 시장을 보면은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다국적 기업들이 소위 대곡물상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가 흉작이 들었다 하면은 인공위성을 탐지해가지고 바로 미리서 알아가지고 가격을 폭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령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한참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소련의
곡물 작황이 좋으면은 그 해의 미국의 대소 전략은 아주 유화적이고 아주 그 부드럽다가 가령 소련이 흉작이 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정보가 입수되면은 강경하게 나가서 결국은 식량 문제 때문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이 점점 소위 무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에 그 경제 발전에 따라서 아주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업화 우선 정책 그리고 수출 주도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농업과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경시했습니다. 얼마든지 값싼 식량을 외국서 사올 수 있는데 구태여 인구는 많고 땅이 비좁고 땅값이 비싼 우리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비교 우위성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업 생산이 자꾸 저조하고 6.25 이후 미국서 잉여 농산물이라 해가지고 값싼 농산물들을 마구잡이로 들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제 조 농사가 사라지고 밀 농사가 사라지고 또 보리 농사도 아주 그 자급률이 떨어지게 되고 딱 쌀만 남게 되는 셈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쯤 되신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식량 자급률이 얼마큼 됐을까요? 아세요? 곡물로만 따진 식량 자급률. 여러분 요즘 하루 세 끼 걱정 없이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30%도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시는 밀가루, 수제비도 드시고 뭐 국수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드신데 밀은 99.8%가 외국서 수입한 것이고, 네. 또 여러분이 드시는 두부, 콩나물, 뭐 된장, 뭐 각종 뭐 있는데 콩의 90%도 외국서 수입한 것이고, 가축 사료로 주로 많이 쓰이고 또 식용유 원료로 쓰이고 있는 옥수수 국내 자급률 말하기는 부끄럽고 99.78%가 외국서 수입한 것이고, 그리고 보리 한 40% 외국서 수입하고 쌀만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 주식인 쌀만은 이건 작업해야겠다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쌀만은 작업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가는 우리 자주권이 외국에 넘어가고 그러다가는 우리도 이제 나라의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없다 해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 타결하는 가운데서도 쌀만은 지켜야겠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해준 바람에 4%만 외국서 수입하기로 하고 96%는 우리가 자급의 길을 지켜왔었어요. 그래서 쌀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약 국내 자급률이 5%밖에 안 돼요.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조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큰 가령 흉작이 들었다. 작년과 같은 엄청난 그 게리라성 수해 피해와 또 엄청난 병충해 피해, 거기다가 태풍 피해를 우리가 잘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었으면은,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뭐 어떤 분들은 42조 농업에 대한 투자가 낭비됐니 뭐니 비리니 뭐니 이런 말 많이 하지만은 그걸 그래도 그 생산 기반 그리고 농업 기계화에 투자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작년 그와 같은 엄청난 반타작밖에 못할 그런 흉년에도 우리가 평년작 이상을 생산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97년 재작년 11월 우리가 IMF 소위 환란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은 거의 2배로 튀어오르고 한때, 그리고 우리는 외화가 없어서 뭐 우리 한국은행에 그때 외화가 뭐 30억 달러나 있었다는가 40억 달러 정도밖에 없었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순환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닭, 돼지, 소들이었어요. 9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 곡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축산이 길이 막혀본 거예요. 달러가 없으니까 그 곡물을 사올 수도 없고, 또 사오려고 해도 환율이 비싸가지고 2배로 뛰어오르니까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가령 제주도의 한 농민은, 제가 잘 아는 젊은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청운의 뜻을 품고 축산 농민으로 대성하기 위해서 부부 결혼하고 아이 하나 있는 사람이 닭 농사를 시작했어요. 7천마리 닭을 길렀는데 IMF가 오니까 그 사료 외상값 갚아라. 현금 아니면 못 사간다. 또 그것도 40%나 비싸진 사료를 사가야 하고, 그렇다고 또 닭값이라도 올라가느냐, 달걀 값이라도 올라가느냐 하면은 소비자들이 달걀 우유를 막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돈 서로 전략하려고 실직자가 막 생기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자들은 그 소비를 위축하고, 자, 소비는 위축되니까 생산된 것은 팔리지 않고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튀어오르고 외상값 갚으라고 나오고 외상값 갚지 않으면 사료 안 준다고 나오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매일 와서 이제 그 외상독촉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어린애까지 야밤 도주했어요. 그래서 그 닭들이 7천마리가 사흘간 굶어서 죽었어요. 이런 사례가 그 당시에만 해도 돼지 새끼가 나면은 12마리 되게 낳거든요. 누구든지 가져가라 하고 되고 말이죠. 이 송아지, 특히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5만 원, 3만 원도 안 돼서 개값, 고양이 값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50마리나 되는 젖소 송아지들을 농민들이 가져와서 과천에 있는 농림부가 있는 그 마당에다가 새벽에 버리고, 여기 여의도에다가 버리고, 거기다가 목에다가 크게 팻말을 차가지고 농림부 장관님, 기르면 기를수록 빚만 지니 맡아 길러주세요 하는 편지를 써놓고 버리고 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IMF란 것이 그렇게 무섭게 우리 농업에 힘을 합치고 있을 때 국민들은 먹을 것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 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쌀은 가득이 창고에 있기 때문에 쌀값은 안정되고, 그리고 반면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던 식용유는, 설탕은 한때 여러분 그 슈퍼마켓에서 막 다 사라진 적이 있었죠? 네. 그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원료를 외국에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은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현금이 없으면 못 사오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만일 그때 설탕처럼 식용유처럼 우리 쌀이 작업이 안 돼가지고 외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비싸고 그래서 못 사왔다면은 우리 4,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루 3끼 먹던 거 한 끼만 먹읍시다 하고 호소한다고 여러분 듣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어떻게 됐을 거냐는 답을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한 달 앞서서 97년 10월에 IMF 환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때까지도 비교 우위성에 입각해서 쌀 구태여 국내 작업할 필요 없다. 그 옆에 있는 타일랜드라든가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싸게 사다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공업화를 하고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뭐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싼 쌀을 외국에서 사들여오면 된다 해가지고 쌀
작업을 포기했는데 약 350만 톤이 쌀이 그 당시 부족했어요. 350만 톤이면은 약 2,400만 섬 정도가 쌀이 부족했어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 세 끼 먹던 걸 한 끼 밥만 먹읍시다 할 수 없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식량 폭동이 일어났어요. 소위 이른바 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쌀 폭동이 한 3개월간 계속되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 무능한 정치 탓이고 부패한 정치 탓이다 해서 정치 폭동으로 연결돼서 18년간 그 권좌를 누려오던 수하르토 정권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여러 국민들이 합의하에 쌀만은 작업하자 해서 쌀 작업을 안 해왔었다면은 아마 우리 작년 IMF 위기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용유가 좀 비싸지고 설탕이 비싸지고 사기 어려워진 것은 참을 수 있어서 쌀 못 먹은 것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해 우리 농업은 효자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나라가 어지럽거나 나라가 쓰러지려 할 때 항상 농촌, 농민들이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탱시켰었습니다. 지난 IMF에서도 시집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농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30대, 40대 실직자 중에서 30대, 대학 나온 사람들 7천여 가구가 농촌으로 이주 왔습니다. 작년에 전국의 산악지대에서 숲을 가꾸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연인원 300만 명의 실직자를 고용 일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계속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자들이 주머니의 소득은 줄어들었어도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업이란 것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효자 중심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상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비는 뛰어오르고 사료값도 뛰어오르고 농약값, 비료값도 오르는데 뭘 먹고 사란 말입니까? 보통 도시 기업가 같으면 손들고 털고 다 농촌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농민들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앞으로 농업의 전망은 매년 식량 자급률이 지금 30%에서 26%, 20도 더 아래로 떨어질, 아마도 2010년이 가기 전에 우리 식량 자급률은 이 추세로 나가면은 거의 외국서 이제 다 사 먹어야 할 상황으로 바뀌어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 추세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통일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소위 대만과 중국은 나라 대 나라라 하기는 좀 너무 사이즈가 차이가 나니까 한국과 소위 북한인데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한국 남한 간에 교류 협력이 증대되고 경제적인 통합이 진전되고 잘하면은 통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의 식량 사정은 어떤가? 한때 90년 초까지만 해도 대개 한 65% 정도의 자급률을 유지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식량 자급률이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40%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외화가 없어요.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서 식량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식량 자급률은 좀 높은 편에 속하지만은 부족한 식량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황장엽 씨가 망명은 황장엽 씨가 말한 대로 식량을 빌어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드디어 자존심 많은 북한에서도 외국의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어요. 지금 북한의 식량 그 수급 사정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학자나 기관마다 다르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처럼 식량을 먹는다고 세계 기준대로 먹는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냥 생존 유지에 필요한 공기 한 3공기 하루에 3공기 먹는다고 가정할 때도 최소한도 150만 톤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뭐 지금 세계 식량 기구라든가 여러 구호기관이 진단하는 대로 북한의 5살 미만의 한 80만 명 정도의 어린애가 5살 미만의 어린애라면은 두뇌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일부 과장될는지는 몰라도 북한이 식량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북한이 손을 내밀어서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근데 북한의 식량난과 한국의 식량난을 비교하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난은 다분히 공업화, 수출 주도 하면서 농업을 경시한 대가였고 또 농업용지가 너무 많이 또 해마다 너무 빨리 비농업적인 용도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4년까지만 해도 한강, 남한강, 북한강 나가보시면은 그래도 아주 시야가 툭 트인 그냥 그대로 산야를 아름다운 산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산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좋은 곳이란다면은 들어앉은 것이 뭐죠? 그 호텔 또 무슨 가든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그렇게 뭐 호텔이 많은지 잠잘 데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먹지 못한 사람이 많은지 온통 전부 그걸 들어섰습니다. 94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걸 고쳐가지고 전국 농림지역의 52%를 이른바 준농림지역이라고 붙여가지고 마음대로 농지를 전용하도록 만들었고 준농림지역만이 아니고 옛날에 절대 농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마저도 그냥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그걸 전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큰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는 더 거기에다가 그 농업 기반에 대한 투자도 적은 데다가 그동안에 기후의 이상 기후, 그 집중호우, 수해 이것을 빨리 복구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근데 뭐니 해도 북한의 경우는 물자가 부족하고 외화가 부족해서 그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료, 농약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연백평화에 황해도 연백평화가 꽤 큰 평화인데 풍작을 다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벼멸구들이 전부 들어서 뜯어먹어. 또 물방문이란 병들이 줄기를 갉아먹어도 농약이 없어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수확도 제대로 비료만 주면은 현재보다도 20~30%를 더 늘릴 수 있어도 그 석유 산업이 북한에서 지금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북한이나 우리나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못하는데 석유 원료를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그 석유 산업을 발달시켜서 거기서 농약이나 비료도 또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북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은 한국은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써서 제때 물건 생산해서 농산물 생산해서 잘만 자기 제주껏 잘만 팔면은 부자 되고 그 결과가 자기 것이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잘 팔려고 더 포장도 잘하려고 품질도 높이려고 노력하니까 소위 시장 경제의 인센티브를 생산 농업인들이 갖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풍조가 됐지만은 북한의 경우는 집단 농장, 소위 주체 농법, 또 중앙 집권식 지령에 의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별 인센티브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김을 2배 빨리 매는 사람이나 그 한 고랑씩밖에 못 매는 사람이나 그 결과 수확 받는 것은 똑같이 받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해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주체농법이나 주체사상, 사상 강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 내 것을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거나 내가 팔아서 그 이익을 우리 가족이 쓴다 할 때 하고 이렇게 함께 생산해서 이것을 나눠 먹는다 할 때 여러분들 공중변소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집 가정변소가 더 깨끗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행사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겁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이 시장 경제로 바꿨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농토를 소유권은 국가가 갖지만은 30년씩 다 경영권을 나눠주고 나서 여기서 생산한 거 국가에 일정한 것만 바치고 나머지 더 생산한 것은 다 농업인 당신들이 먹이세요 하니까 농민들이 뭐 밤에도 달밤에도 나가서 농사 짓는 그런 소위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농사 짓는 그래서 소위 섹스피어가 일찍이 그렇게 말했죠. 개인에 대한 사유욕 그것은 모래를 황금으로 만든다 말이지. 내 것이다. 내 것이 된다 할 때 모래를 황금으로 만들듯이 농토를 옥토로 만들고 거기서 더 많은 생산을 내려 하고 더 잘 팔려 하고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점이 북한에서 부족한 겁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시장경제로 농업체제를 바꾸고 나서 생산이 현재 그러기 전인 78년 이전보다도 거의 2배 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중국식 시장경제를 그대로는 본받지는 못하지만은 유사한 형태로 분조 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분조라면 우리 분단 같은 경우예요. 5, 6 농가가 아니면 서너 농가가 짝을 지어서 밭이면 밭 일부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거 일정량을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그 참여한 농가들이 나눠 가져서 처분도 마음대로게 하는 분조 책임제를 실시했어요. 일종의 그 중국에서 개인에게 나눠줬던 걸 대신 여기는 집단에게 나눠주는 셈이 됩니다. 근데 아직 이 분조 책임제의 성과는 그 전부 안 했던 것보다는 나았지만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역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구나 하는 인식 때문에 최근에 북한에서는 협동농장 중심으로 그 소위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외국 전문가들 불러다가 교육도 받고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북한 식량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갑자기 남북한이 통일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일은 갑자기 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남한도 30%의 자급률. 근데 북한은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급률이 40%니까 여러분에서 가정에서 지금 먹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 사람들도 고기로 많이 먹게 되고 소위 기아집석에서 이팝을 먹으면서 고깃국에 이팝을 마음대로 먹게 된다면은 식량 자급률은 현재 40%가 아니고 아마 20%도 못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비가 늘어난다면, 소비 수준이 높아진다면, 그러면은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통일된 상태를 가정해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 80인지 100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인생 60을 살면서 가장 서러운 일이 서글픈 일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그냥 답변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를 건데 배고픈 서름입니다.
여기서 배고파하신 분 한 분 계셨어요? 옛날에? 어느 날인가 언젠가? 배는 고픈데 돈도 없고 굶어야 할 때, 예. 자기도 굶은지만은 자기 자식이 굶어야 할 때, 자기 노부모들이 굶어야 할 때, 사흘 굶어서 담장 뛰어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죠. 이 배고픔 중에 가장 서름이, 그게 가장 큰 서름입니다. 오직에 있으면은 괴테와 같은 그 유명한 시인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더불어서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배고프지 않은 젊은 세대가 많이 계신데 이분들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예. 그 배고픔 우리는 다 한 세대 겪었어요. 6.25도 겪으면서 배고픔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알았어요. 6.25 이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있는데요. 그 술집에서 나오는 소주 만들고 그 찌꺼기, 그 새까만 보리 찌꺼기, 새까만 그걸 뭐라나 그 시골 말로는 아랭이라 했는데 그 여하튼 뭐 물처럼 죽처럼 섞어서 나온 거 그걸 가서 그것도 뭐 박 터지게 줄 서 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거기다가 사카린 터서 먹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술찌꺼기니까 학교 가서 다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얼굴 빨개 해가지고 졸고 있는데 선생님도 술 빨개 해가지고 졸고 있고 선생님 학생들 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었었어요. 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뭐 겨 껍질 벗겨놓고 난 안에 왕겨 벗겨놓고 난 안에 그 쌀겨를 구해다가 지금 돼지한테도 바로 안 줘요. 그것도 또 돼지 주려면 거기다가 고깃가루 여기 생선 가루 막 섞어서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데 그 쌀겨를 가져다가 볶아서 그것을 소금 거기다가 좀 쳐서 그걸 또 저녁으로 먹기도 하고 소나무는 전부 가서 벗겨가지고 소나무 껍질 안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 먹고 땅 속에 있는 칡을 캐가지고 칡을 어떻게 물고 다니니까 그것밖에 먹을 거 없으니까 입이 항상 아프리카 토인처럼 새까만 입소리 하고 다니고 이런 우리는 시대를 겪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의 일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TV 프로그램 보셨죠? 이게 가난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고 나서는 나라의 그 자주도 지키기가 어렵고 결의 민족의 자존 지키기도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뭐니 해도 식량 무기화로 나올 때 식량 가진 나라들에게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사실 농업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대단히 비참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통일을 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거 오지 마라 할 수 있는가요? 또 같은 수준에서 우리는 잘 먹고 사는 대로 하고 너희는 못 먹고 사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몇 년 동안은 참으로 우리가 조정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사정도 그리 낙관적이 아니다. 한반도 우리 남한의 식량 사정도 그렇게 낙관적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다. 북한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 2000년, 새천년을 바라보면서 통일된 우리 한국을 한반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계 속에 우리가 통일된 한국이 과연 떳떳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거창한 이야기 말고라도 도대체 같은 형제 동포고 같은 핏줄이고 같은 성씨를 나눴고 지금도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굶어가는데 한쪽 남한 쪽에서는
음식 쓰레기만 해서 버리는 것이 4조 원이 넘는다 할 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버리는 식은밥부터 시작해서 반찬 버리는 거 이거 다 계산하면 4조 원이 넘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은 음식이 버려지고 한쪽에서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인도주의적으로 같은 핏줄이 아니라더라도 이게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남북 간의 농업과 이 식량 분야 협력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하고 말로만 부처님 부처님하고 말이죠. 실제 가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말이지 우리는 외면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달란 말을 하겠는가? 이런 인도주의 관점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여곡절과 사연이 많이 있지만은 현재 여러분이나 나가 제가 공감하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쪽을 못 믿고 북쪽도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남북한 간에 확실한 것이 존재한다면 상호 불신 구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불신한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 중에서 말도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서로 불신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 결국은 자주 만나야 하고 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하지만은 가는 정이 있어야 또 오는 정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하고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조금씩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류 협력이야말로 불신을 깨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교류를 해야 하고 그래도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류와 협력하는데 조건을 따져보면은 그것은 계속 불신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불신 구조를 먼저 깨야 오느냐, 교류 협력을 먼저 해야 하느냐, 이건 달걀과 달걀 문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원수가 있다면 원수하고 나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원수 않기로 선언부터 하고 풀 것인가, 차근차근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그리고 정도 보내고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소할 것인가, 이런 인지상정의 접근 자세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이 가장 유일한 하나의 처방인데, 교류협력 중에서도 식량과 농업, 특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과 농업의 교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먹는 거 가져온 거, 과일 가져오고 쌀 가져오고 고기 가져온 사람 싫다는 사람 봤습니까? 더욱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때 가령 아까 그 술 찌꺼기만 먹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술 취해만 있을 때 누가 쌀 한 대 가져왔다 하면 아마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존경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농업과 식량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이, 교류와 협력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좀 전에 불신구조를 깨려는 데 있어서도 통일이 되려면 불신구조를 깨야 하고, 물론 통일을 하는 방법이 무력으로 뭐 통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도 피해를 봐야 하고 저기도 피해야지만 더 이상 민족 상전, 서로 피해 흘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불신구조를 깨야 하고, 불신구조를 깨려면 교류협력이 있어야 하고, 오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해요. 자주 보지 않으면은 마음에서도 또 서로 떠나간다고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교류협력해야죠. 미워도 싸워도 자주 만나야 해요. 아무튼 그 교류협력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식량과 농업의 교류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과 농업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잠수함이 들어온다든지,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뭐 그냥 서해에서 뭐가 일어난다든지 말이지. 그러면 이거 도와주나 마나 이거 뭐냐? 또 뭐 쌀을 뭐 엄청난 100만 섬이나 보내놓으니까 깃발 들고 오라 말아 해가지고 뭐 사건이 난다든지. 응?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다시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경분리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하자. 정치적으로는 저쪽에는 사회주의,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정치가 갈등이 있으면 군사적으로도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은 그대로 따로 해결하고, 경제는 우리께 이익이 되고 저쪽에 이익이 된다면은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협력해 나가자. 이게 정경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경분리와 동시에 인도주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6.25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도 뭐 아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 와서 싸워주고 의약품 가져다 주고 식량을 가져다 줬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예뻐서가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참상을 보다 못해서 도와주기에는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준 나라들이 많았었어요. 마찬가지 종교를 초월해서 정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초월해서 서로 양쪽 다 도와줬었어요. 두 나라 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그걸 꼭 막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께서 이제 나 원수니까 저러면 굶어 죽기로 간도라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내 형제,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낮에 만나서는 원수놈하고 서로 고개 돌리고 가도 저녁에 뭐 원래 쌀 한 가마에 넘겨주고 말이죠. 굶어서는 안 된다. 저놈이 밉지 저 조카들이 왜 믿느냐. 이렇게 하는 마음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반대로 우리가 바뀌어진 입장일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수많은 세계의 이름 모를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인도주의적인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막을 성질도 아니고 또 누가 법으로 하라 말아 할 사항도 아닌 그대로 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원칙을 정하고, 또 경제 교류협력이란 것도 나만 이익이 되고 저쪽에 이익이 안 되면은 교류가 되겠어요? 반대로 저쪽만 이익이 되고 여기는 전혀 앞으로 이익이 안 된다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가 한 번 하지 두 번 이상 하겠어요? 그래서 경제 교류 협력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민간이란 게 뭡니까? 이윤,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봐도 길게 벌어야겠다는 그런 계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그냥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자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이익을 바라보는 기업가도 있을 것이니까 민간에게 맡기자 그러죠. 경제기로. 국가 간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부 간의 협력 문제는, 그것이 경제건 정치건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상호주의가 돼야겠다. 다시 말하면 민간끼리 할 때는 이익이 생길 거냐, 단기적인 장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책임도 그 결과도 민간이 지는 거고, 국가 간에 할 때는, 정부 간에 할 때는 국민의 세금을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대가는 있어야겠다. 상호주의, 나도 이렇게 주면은 받는 것이 있어야겠다. 주는 것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겠다. 이게 상호주의. 근데 상호주의에서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바로 이거 주라 하는 동시적으로 상호주의를 써야 할 것이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마음이 변하면은 당신도 이쪽을 하십시오 하는
비동시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소위 형님 먼저 하면은 아우가 따라서 하겠는가? 근데 아우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떼인 거 아닌가? 이런 거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또 그 서로 불신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남고 또 있어요. 내가 100만 불어치 줬으니까 오는 것도 100만 불어치 이상은 와야지. 등가 같은 가격 등가주의를 주장해야 할 것인가? 내가 100만 불 줬어도 이번에는 저기서 오는 거 10만 불밖에 안 왔지만은 언젠가는 내가도 10만 불 줄 때 저기 100만 불 오겠지 하는 소위 비등가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상호주의 하자는 말까지는 다 좋은데 이제 그런 것이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그전에는 북한이 하도 식량이 어렵다 해서 95년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쌀 그 100만 섬을 보냈거든요. 15만 톤을.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북한 인공기 개항하라 어찌 해가지고 또 뭐 선원이 뭐 또 뭐 카메라로 항구 찍다가 걸리고 뭐 하는 사건 나오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발끈 화를 내가지고 다시는 상종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 후에도 지금 이제 북한이 어려우니까 민간들이 알아서 도와주래서 작년 이 IMF에 어려울 때도 우리 민간 단체들이 또 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지 않은 뭐 옥수수나 분유 하다못해 소까지도 보내줬거든요. 그럼 돌아온 것은 뭐냐? 근데 여기서 인도주의적인 것이었으면은 돌아온 걸 기대한다면은 그 인도주의가 아니죠. 그 대가는 하느님한테 이미 받을 거고 부처님한테 받을 거고 아니면 이미 받았던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인도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대가를 따지는 것은 좀 그 순간에 인도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인심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대가를 바라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사를 별로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우리 작년에도 많이 했었죠. 근데 올해는 작년에 좀 식량을 좀 보내니까 길거리에 포스터 보셨어요? 우리가 보낸 식량 총알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막 하는 거 봤죠. 식량 보내면 이거 북한 군인들 먹여 살려가지고 그 총 우리한테 겨누고 쏜 건데 왜 식량 보내냐.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란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도 또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역시 비료 농약 도와주는 것이 더 수확을 많이 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그게 마찬가지로 돕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비료를 20만 톤 올해 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 일차적으로 돈을 모아서 보내고 정부도 한 10만 톤 정도는 내놓겠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은근히 기대한 것은 상호주의 입각에서 우리가 먼저 비료를 주면은 저쪽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죠? 지금 대가를 원한다는 것은 대가는 없고 서로 헤어져 있는 가족들 지금 6.25 이후 지금 헤어진 가족들이 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아세요? 제 1세대가 70, 80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죽기 전에 그래도 헤어진 가족들이랑 만나게 이상가족 하자.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것이 값으로 얼마나 치료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비료 10만 톤, 15만 톤, 20만 톤도 줄 테니까 저쪽에서 헤어진 가족 만나게. 헤어진 가족 만난 거야 우리만 좋나요? 사실은 인도주의적으로 따지면 저쪽에서 좋은 거죠.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신 분들은 내가 이게 잘못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잘려 나갈 건데 조심스러운데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갑자기 옛날 딴따라 악극단이 공연되고 있어요. 제목이 가거라 38선 가거라 38선. 제가 어제 일요일 날 하도 지난 1년 반 장관하면서 제 집사람 동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처럼 큰맘 먹고 3만 원짜리 표를 사가지고 저녁에 둘이 보러 갔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임춘행 악극단이 하는 거 이런 걸 다 그 몰래 천막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구경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대로 하는 거 하고 보러 갔는데 그게 바로 38선 때문에 기구한 운명을 걷는 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33년간 헤어졌다가 드디어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주현미가 나와서 막 그 옛날 노래 유행가들 노래로 엮어져서 또 뭐 유명한 누구죠? 그 지금 은퇴한 가수 윤복희 씨도 나오고 그런데 아주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제 수건 아침에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눈물을 찍찍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요. 이게요. 그게 우리 살아왔던 그 바로 그것이 재현되니까. 그런데 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앞에 왔는데 킥킥거리고 웃고 막 그래요. 자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무섭다 그거지. 33년간 떨어져 있는데 왜 전화 한마디도 안 했고 편지 하나도 못 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주머니에다가 삐삐나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전화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 이야기들도 그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이 슬픔, 헤어져서 서로 못 만나는 슬픔, 아마 그게 배고픔 다음으로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저쪽에서는 만나는 그 즐거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요. 또 우리가 남북한 간에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쪽에 종자가 우리 종자보다 우리는 참 다수학 품종들 좋은 품종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저쪽에 우리가 지금 경북대학교의 김순곤 박사라고 세계적인 옥수수 전문가가 그분이 그 씨앗을 좋은 씨앗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작년에 10군데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아주 수확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1000군데에다가 심고 비료도 가지고 와서 농약도 가지고 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물론 국민들이 낸 성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시험 재배하는 거죠. 그런 종자와 기술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비료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백, 연백평야에 물바구미가 막 드실거려도 농약이 없을 때 그 농약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뭐 분유라든가 옥수수 가루라든가 쌀이라든가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다 도와주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는 거 있으면 받는 거 있어야 하고 오는 정 가는 정 있어야 하듯이 원래 옛날부터 북쪽은 밭농사였어요. 남쪽은 농농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북쪽은 뭐 메밀국수라든가 붙어 있어서 감자, 옥수수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이 남쪽은 쌀이 많이 나서 서로 교환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식량 자급률이 아까 30%가 안 된다 했는데 대부분 밭작물들을 수입하고 있어요. 이제 수입 개방돼 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가축을 길러도 남쪽은요 농산물이 부산물이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돼지나 닭을 많이 기르고 추운 지방에서 잘 크는 것은 뭐죠? 산이 많고 추운 지방에서는 소 기르고 저쪽은 소를 많이 기르고 그러면 소돼지하고 서로 바꿀 수도 있고 닭하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남북한은 보완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아까 통일이 되려면 한쪽 너무 차이가 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 했었는데 저쪽에 기술도 종자도 이런 걸 지원해 줘가지고 또 비료 농자재가 부족하니까 지원해 줘가지고 저쪽에 생산을 높여주면은 비슷하게 돼가지고 통일한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주 그냥 거지대 부자처럼 돼가지고 통합한 것이 좋겠어요? 예, 뻔하죠 그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고기 열 마리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돕는 길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 교류가 가능해요. 또 남북한이 공이 경지 면적이 적어요. 일 농가당 1.3헥타밖에 아니에요. 미국이나 딴 나라는 일 농가당 80헥타에서 200헥타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내에서만 한계가 있으면은 시베리아 연해주라든가 만주에 빈 땅이 많으니까 북한의 노동력 거기에 있는 땅 같이 빌려가지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같이 생산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것도 그 나라에 땅 빌린 값 주고 생산한 거 나눠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도 협력이에요. 또 유엔기구인 가령 FAO라고 국제식량농업기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기술 지원을 딴 나라를 모두 다 함께 하자고 해가지고 마치 한반도 에너지 기구라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원자탄 만드는 것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듯이 북한의 농업 복구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해서 한반도 농업개발기구 그것을 영어로 카도 이렇게 말해서 카도라고 만들어가지고 함께 도와주면은 북한의 자존심이 남한한테만 돈 받는 것보다 여러 나라가 함께 하시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돕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남북한 간의 농업 교류 협력이 바로 이 가장 강력한 우리 남북한 간의 불신 구조를 해소하는 그런 좋은 그 수단이고 방법이란데 우리가 동의한다면은 이것을 푸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방침은 우리 정부에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 없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민한테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한반도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우리 한민족 그리고 21세기에 그래도 우리 조선민족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표면적으로도 좀 떳떳한 그런 민족의 그 비상 그래서 우리 남북한 농업 및 식량 교류 협력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